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 백운기 정치 1번지 제목은 또라이들의 대행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또라이라는 말이 비속어이긴 합니다만 비속한 자들한테 달리 부를 말이 없어서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맨 앞에 서 있는 또라이 역시 윤석열입니다. 내일 특검에 출석하라고 하니까 지하로 들어가게 안 해주면 출석 안 하겠다 이렇게 버텼다지요. 정말 상또라이입니다. 지가 뭔데? 역대 대통령 누구도 그런 특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입장을 바꿔서 그냥 나오겠다고 하는 모양인데요. 이 또라이 진짜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또라이는 임성근입니다. 어제 갑자기 최병 특검 사무실에 나타나서는 특검과 면담 이걸 요청했다고 하는군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부를 건데 뭐하러 이렇게 미리 와서 설칩니까? 이들 못지않게 비정상인 자들도 줄을 세우면 꽤 깁니다. 당장 물러나도 시원찮을 이진숙.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또 취임하자마자 만난 대통령 앞에서 5년 후에 재판받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이 지난 3년 나라를 좌지우지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생참치 오늘 부산항에 들어온 참치인데요. 200kg짜리랍니다. 200kg급이면은 내 몸무게 한 3배 되는 거죠. 와, 그걸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참치 좋아하시는데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못 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좋으니까 오늘 지금 엄청나게들 신청을 하는데 오늘 넘으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량이 많이 잡히자 또 잡히면 하겠지만 39,900원의 무료 배송이고 집에서 썰어 드시기 편하게 필렛 형태로 배송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살 아귀지리탕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순살이 많이 들어있고 여기에 나머지가 다 있어서 그냥 끓여서 드시기만 하면 되는 그릇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칼국수 사리도 들어있더라고요. 다 드시고 그 국물에 칼국수까지 드시고 그렇게 하면 또 훌륭한 식사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긴급 속보로 준비한 생참치 아귀지리탕 정어리몰에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맛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방송에서 비속어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비속어는 또 쓰면 안 되지요. 그런데 오늘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라이라는 말 말고는 달리 쓸 게 없어가지고 또라이라는 말을 써도 되나 하고 찾아봤어요. 사전을. 그랬더니 국어사전에 또라이, 생각이 모자라고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사전에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생각이 모자라고 행동이 어리석은 놈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무 위키는 또 이렇게 썼더라고요. 또라이, 대한민국의 욕설, 정신적,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도덕적인 기준에 크게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추어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다. 제가 이거 보고 또라이라고 쓰기로 했어요.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또라이들이. 오늘 하나하나 옛날에 영화의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게 있었는데 오늘 또라이들의 행진 한번 앞에서부터 쭉 한번 줄을 세워봅시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영남 전 의원은 오고 계시고 오늘 방송에서 김유정 의원님 좀 역할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쭉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뭐 돼? 학시 뭐 이런 거 오늘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네. 너 뭐 돼? 이거요? 그래도 김유정 의원님이 해줘야 너 뭐 돼는 어떻게 하죠? 너 뭐 돼? 학시 이거죠. 완전
텐션이 지금 그거예요. 아니 윤석열이 원래 체포영장 발부가 마땅한데 특검에 나가서 열심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조사 잘 받아라 하고 기각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뭐 뜬금없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전에 시간도 9시까지 나와. 그러니까 10시에 나가겠다. 아이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됐어요. 못 일어나니까 그 시간에. 근데 지가 또 그럴 처지가 되는가 싶은데 지하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 지금까지 그 불쌍한 대통령들 있잖아요. 전부 다 조사받을 때 지하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지하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나가. 아하. 아니 김주정 의원님. 네. 또라이 아니에요? 또라이죠. 저희가 뭐 익히 이미 계엄을 통해서 내란 사태 때 다 목도한 바가 있고요. 9시에 출근도 안 되는데 뭐 특검 출석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100번 양보해서 특검도 시간은 그래 10시에 나와 이렇게 조정은 됐죠. 그런데 지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굳이 왜 지하 주차장을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이미 내란 재판 할 때 다 그냥 밖으로 나와서 출석하고 나오고 하는 게 다 공개가 됐잖아요. 물론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은 안 했습니다. 좀 비켜보세요. 저 지지자들 좀 보게. 이 정도 얘기는 했지만 어찌됐거나 다 이미 공개됐고 누가 본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굳이 왜 지하를 고집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또라이 수계로 제가 명명을 하고요. 그런데 지하로 안 돼라고 했는데 이제 28일 날 어떻게 결론을 낼지 본인이 좀 생각을 해야겠죠. 일단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바꾸기는 했어요. 그것 받아들이고 나오겠다라고 했다면서요? 예, 네. 근데 그것도 좀 웃기죠. 뭐 자기가 자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불러서 나가는 건데 네. 그래? 뭐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냥 얼굴은 보여줄게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또라이 앞에다 상자를 붙여야 돼. 상또라이 같은. 그리고 초등학생도 안 할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했으면 아마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왕따 당할 정도의 상황인데 저는 여전히 41%가 김문수를 지지했던 41%의 지지가 자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길은 뻔하거든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란 우두머리 범죄는 저는 유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진술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본인은 청명해 죽나 한식해 죽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청명이 오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국민들에게 본인의 얼굴을 비침으로써 본인의 상황이 어떤 건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 그래야 되는 상황에 돌입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검이 좀 이번에는 좀 매몰차게 속도감 있게 밀어붙여야 된다. 왜냐하면 170일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박영식 앵커님 상태가 갈수록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 제일 막 넘어오려고 그러냐면 법원에서 재판 받고 나올 때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검찰총장 시절의 자신 그리고 대통령일 때 자신의 그 모습을 잊지 않고 그 옛날의 영광 속에 여전히 갇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맹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덕적 본성이 결여된 자를 인간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인간인 사람들끼리나 토론하고 정상적인 얘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인 사람들끼리 제정신이 아닌 자를 분석하려고 드니까 그럴듯한 얘기를 저는 뭐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동물도 자신이 죽어갈 때쯤 자신이 죽을 곳을 찾아서 음습하고 축축한 곳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지하주차장을 그렇게 원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자신이 어둡고 축축하고 지하 공간 같은 곳에 갈 거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자꾸 지하주차장을 원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조은석 특검 쪽에서 굽히지 않는 자세를 일단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내일 오전에 나와서 뭐라고 또 어떤 태도로 어떤 역스러운 모습으로 나올지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됩니다. 아니 근데 제시하는 조건이 좀 어이가 없긴 해요. 나 지하로 가게 해주면 밤 늦게까지 나 조사하는 거 받아들일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 뭐 특검하고 내고합니까? 아까 아니 그걸 뭐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뭐 아니고 콜 뭐 이러는 거예요? 받고 야간 조사 뭐 이런 건가요 지금? 아니 근데 수용한 것도 아니에요. 앞에까지 가볼게 일단. 그렇게 간 다음에 또 변호사 이야기했더라고요. 내보내가지고 그것까지는 가겠다던데. 네, 협상을 해볼게. 그래서 그럼 안 내리고 돌아가겠다예요? 협상이 되면 지하가 아니면 나 돌아갈 거야? 그것도 되게 웃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초등학생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공개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본 게 뭐냐. 어떤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윤석열이 걸어가다가 어떤 장면을 딱 보더니 흠칫 놀래요. 놀란 장면을 보니까 해병대들이 나와서 이게 손 팻말을 들었는데 거기 써 있는 게 뭐냐면 사형이라고 써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을 봐야 된다. 맨날 그 일부 나와 있는 지지층만 그 보니까 사형 보고 놀랐다고? 살짝 놀랐어요. 얼굴 표정이. 아이 그거 못 봤어. 그때 표정도 네. 이렇게 그냥 하느라고 뒤에 윤어게인하고 거기 도출해가지고 뒤에 사형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보고도 웃던데? 살짝 놀라는 화면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런 장면을 많이 봐야 된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지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적은 소수일 뿐이고 압도적 다수는 응징당하기를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공개적인 장소에서 얼굴 비치고 수사받으러 들어가게 하는 장면들을 저는 특검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저 특검이 초반부터 기싸움에서 징계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기싸움한다고 봐요. 이겨야죠. 특검이 무조건. 기싸움. 김용남 의원님 아직 안 오셨나요? 나 그거 물어보고 싶은데 10시, 9시까지 나와라. 그런데 나 10시에 나갈란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기다려야 되나요? 뭐 그거는 어떻게 안 되나요? 아니 일단 그건 수용을 해줬어요. 10시까지 나와라? 네. 봐줬어요? 네. 어. 시간은 10시 오케이 해줬어요. 근데 지하주차장 고집하는 거 안 돼. 그건 안 이렇게 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내일 또 와가지고 뭐 일단 변호사 보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법원에서 그 체포영장 기각한 사유가 딱 하나였잖아요. 특검 나간대. 그러니까 일단 기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저는 다른 군이나 경찰에 지금 구속돼가지고 재판받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을 비교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자체로도 지금 이 사법부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고 지하로 안 가면 나 못 가, 못 나가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체포영장 청구해야죠. 그러면 뭐 이거를 기각할 방법이 없잖아요. 당연히 청구가 그 영장이 나올 텐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토요일 날 출석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이 조사를 받게 되면 48시간 조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나가니까 굳이 48시간에 얽매일 필요는 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특검에게는 이 괜찮은 거죠. 조사를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내일 모레 내일 태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목적은 구속되지 않는 것.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당연히 구속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은석도 윤석열을 알고 윤석열도 조은석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체포를 당하게 되면 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라는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이 지금 윤석열 측과 김건희 측의 가장 지대한 목적이다.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조은석 특검이 그냥 순순하게 넘어갈 특검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도 구속 사유가 발견이 되는 즉시 구속영장으로 저는 청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 보는 프레임 자체가 언론에서 보도할 때 윤석열의 뭐 한수 그리고 특검의 뭐 기싸움 뭐 이런 식으로 뭐 대 뭐 이른바 이제 벌시스 보도를 하는데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사기관과 어디 내란범 따위가 같은 격으로 다뤄지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나오라면 나와서 조사 받아야지. 본인이 아직도 뭐가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뭐 돼요? 그러니까요. 너무 돼 진짜 확실히 그냥 학시 곱하기 100번은 해야 될 것 같은. 아니 지금 이제 아직도 지가 이렇게 경호원 붙여갖고 다니니까 마치 뭐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왜 경호원 붙여주냐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북한에서 나쁜 맘을 먹고 윤석열을 납치를 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북한에는 아마 진실의 방 이런 거 있을걸요. 그래가지고 국가 1급 기밀을 3년 동안 다뤘던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 붙여주고 그러는 거지.
지가 뭐가 이뻐서 그걸 붙여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김정은 원장님? 북한에 가면 헬멧 씌우나요? 헬멧? 헬멧 씌워서 그냥. 고모 수도 있고 다 그럴걸요, 진실의 방에? 그러니까 저는 너 뭘로 맞을래? 아니 옛날에 맞아봤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제 골라라. 야구방망이도 있고, 뭐, 아 그 노상원 노상원표 야구방망이, 아버지표 고무호수 뭐 여러 가지 딱 해놓고 진실의 방에서 네가 원하는 거는 해주마. 그거 그러면 콜 뭐 이렇게 거기서 내고 하고. 그러니까 저 핵심은 조은석 특검이 유일한 잣대가 그럴 거예요. 윤석열을 구속시키자 마자 할 거예요. 만약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을 구속시키지 못하면 국민들이 그 특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하는 거고 세상에 내란 우두머리 범죄를 한 자만 밖에 나와서 세상을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 아래 주요 임무 종사자들 같은 경우가 감옥에 있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거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걸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기현 판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수사하면 안 돼, 재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검을 했는데 그 특검이 윤석열을 구속할 수 없다?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 저는 그 순간부터 윤석열이 바라는 방식대로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명에 죽나 한식에 죽나 그 길밖에 없는 것이고 조은석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걸 본인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특검으로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감옥에 있는 윤석열을 국민들이 확인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오시길 기다렸어요. 지금 우리가 또라이들의 대행진을 쭉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상또라이 윤석열하고 그다음 또라이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윤석열 관련해서 하나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 내일 이제 뭐 나가니 못 나가니 지하로 안 하면은 못 나가니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일단은 나간다고 이제 했네요. 예. 뭘 여쭤보고 싶냐면 내일 만약에 나오면 조사를 하다가 곧바로 막 그 체포하고 구속영장 해가지고 집어넣고 이럴 수 있나요 혹시? 그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불러서 조사하다가 혐의가 인정되거나 아니면 부인, 특히 이제 옛날에는 부인하면 너 이 시간부로 긴급 체포야. 그럼 똑같이 48시간을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체포한 상태에서 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쳐서 발부 받으면 그냥 그날로 구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인권 침해 소지가 좀 크다 그래서 긴급 체포를 자제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원칙적으로는 소환에 불응할 때 체포영장을 받아라. 그래서 소환에 응하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 재판을 받는, 그러니까 그 사전영장을 쳐라라는 게 그 기본 매뉴얼은 매뉴얼이죠. 그렇게는 되어 있죠. 그거 다시 부활하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저는 안 그래도 예. 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지금 조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없죠. 공수처에서도 계속 뭐 입 닫고 있었으니까. 공수처에 그 체포영장 발부 2차에 그 집행이 돼서 갔을 때도 사실상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제대로 조사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아예 출정을 거부했거든요. 나 못 나간다, 구치소에서. 그래갖고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일 어쩔 수 없이 출석을 하더라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은석 특검이 원래는 좀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 요새는 좀 자제하라고 해서 잘 안 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긴급 체포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겠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나오라면 나올 것이지. 뭐 10시에 나가겠다. 지하로 가게 해달라. 뭐 이렇게 계속 말도 안 되는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 조건을 계속 내거는 속셈이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나가기 싫거든요. 그런다고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사받기 싫은 거예요.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누구는 조사받고 싶어서 그렇죠. 받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그게 통했잖아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어쨌든 조사도 안 받고
할 수 없이 이제 잡혀갔을 때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출정을 거부했는데 2달도 안 돼서 풀려났잖아요. 어쨌든 구속이 됐다가도.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그게 통했잖아요. 여태까지는. 오늘 참 또라이들을 다 짚어볼 놈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근데 부창부수라고 또 이 김건희 또 여기는 또 만만치 않죠. 오늘 퇴원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되게 지금 11시 20분이면 원래는 12시 전에 퇴원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또 하루 그 더, 비싼 예. 특실 병원비 또 더 나오니까. 네. 아침에 퇴원해야죠. 예. 그런데 또 여기도 또 뭐라고 그러냐면 비공개 소환을 또 요청할 예정이다. 그랬다고 하시네요. 아마 여기는 뭐 내가 정하면 다 되는 겁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게. 그동안에 그 소환 요청에도 한 번도 응하지 않고 본인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 김건희도 마찬가지로 대선에 영향 줄 수 있으니까 못 나가. 특검 발족했으니까 검찰 나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러다가 특검 발족하고 나니까 입원해버려. 그러더니 계속 안 좋다고 하다가 다시 이제 퇴원했는데 이제 비공개로 불러줘.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아니 지금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 아니에요? 본인들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하는 거죠? 정말 이쯤 되면은 고개 숙이고 사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조사받고 진실을 얘기하고 반성하고 감옥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부부에게. 빨리 근데- 집어넣어야죠, 둘. 근데 왜 벌써 퇴원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건희는 그렇다고 치는데 예. 서정욱 변호사는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증세가 악화됐다면서요. 본인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아이고 저 김건희 죄송합니다 여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상황이 더 악화돼가지고 걱정입니다. 그랬는데 그 말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 저 나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면 증세가 원래 악화되면 병원에서 내보내나요? 서정욱 말을 믿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김건희가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증세 때문에 입원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있어가지고는 사태 해결이 안 되거든. 빨리 나와서 변호사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판단하니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왜 들어갔느냐? 소위 수사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니들이 나 비공개로 해주면 여러 번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또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앞뒷방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김건희 말에 대해서 특검은 신경 쓰지 말아라. 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그냥 문제가 되면 데리고 가서 강제 구인해서 조사 수사하고 거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만약에 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구속영장 청구하면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법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깨트리지 않도록 해주는 노력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몇 차례 막 예견도 하고 투표도 하고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타율이 좋은 분이 바로 박영식 앵커님이거든요. 박영식 앵커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예.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누가 더 먼저 구속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가 더 먼저 구속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예, 뭐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어떤 목리와 이런 그 오만거만한 태도를 봤을 때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분들께서는 윤석열이 더 조사를 먼저 받게 될 것이고 구속이 먼저 될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이미 김건희 특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수사의 경우에는 이미 대부분 검찰에서 수사를 했던 것을 넘겨받았고 진척이 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이제 소환 요구에 불응하게 된다면 당연히 영장을 먼저 치게 될 것이고 윤석열은 가장 나중에 일단 구속이 되지 않을까. 뭐 연말까지 보는 전문가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김건희가 더 먼저 구속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죠. 김영남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아니 수사가 돼 있는 거는 김건희 쪽이 많은 게 사실이죠. 예. 근데 저는 조은석 특검의 성향상 선수를 뺏기는 거를 눈뜨고 못볼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윤석열 구속이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이번에도 한번 봅시다. 마링님, 김건희 병원 안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해서 태어난다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네, 그렇죠. 어려움이 있죠, 그건. 자, 상또라이 부부
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 또라이 임성근입니다. 임성근 아시죠? 해병대 1사단장 했던 이 친구 곧 지금 특검이 부를 건데 어제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 특검 만날 거야. 왜? 그랬더니 지금 특검이 보니까 박정훈 대령을 우리가 지금 군에서 항소를 했는데 그걸 취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나 그걸 얘기할 거야. 이 상태 많이 안 좋죠. 그리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특검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관리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쳐서 못 만나. 이런 애가 해병대 사단장을 했다. 믿겨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그 임성근이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있는 예비역 장성으로서 이명영 특검을 본격적인 수사 개시 전에 직접 뵙고 이명영 특검의 이 같은 시도가 향후 한국군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7층 올라가는데 건물 관리인께서 고성으로 나가시라고 계속 말씀도 하시고 좀 더 좀 생각을 해보고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겠다. 스텝을 밟아? 아니 뭐 스텝은 여기가 춤추냐? 무도장이에요. 웬 스텝을 밟아요? 뭐 춤추냐? 아니 그리고 지금 특검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기를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국회에서 나와서 진술하고 뭐 여기저기 봤을 때 그 군복 입고 머리 짧은 모습 보다가 지금 머리 길러서 안경 쓰고 지금 저런 모습 보니까 딴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그 본질이 좀 변하지 않았네요. 완전 황당함 그 자체 아닙니까 지금 저런 발언이? 근데 김종호 원장님, 쟤 왜 저래요? 그러니까 저는 얘는 뭐지?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이 없는 그러니까 상또라이인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 뭐 한국군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명했다고 자기 믿는 거잖아요. 항명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항소를 취소하게 되면 군령이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항명을 했다고 믿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항명이 아니라고 하면 지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1심이 무죄가 났잖아요. 네. 항명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정치적인 싸움들을 해대고 있는 거고,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조용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근데 얼굴을 비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지금 나 수사라고 지금 특검 공간에 지금 뛰어들어간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이 사람은 이해하는, 그러니까 해석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또라이는 지켜볼 대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사람을 지금까지 근래에 윤석열, 김건희는 그래도 그나마 뭐 이런 저런 상황적 설명이 가능한데 임성근은 저기를 어디라고 가지? 전 그래서 이건 뭐 해석해 주실 분이 있나요?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제 이거. 발로 기어 들어오는 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은 뭐 도주의 우려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수사에 앞으로도 협조할 사람이고 나는 이 사건 자체를 우리 군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야 되겠죠. 이것도 뭐 저는 사실은 법적으로 조언을 법률 대리인에게 받아서 하는 행위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황당하긴 한데 이 모든 행위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법적으로 움직이는 거로 봐야 되겠죠. 아무튼 다음 스텝은 다음 스텝. 다음 기대가 스텝. 됩니다. 캉스님이요. 특검 리허설하고 있네. 정말 어처구니가 저건 좀 이 상태로는 제가 저를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어떤 심리일까요, 저게? 아니 우선은 저런 사람이 별 2개 달고 해병대 1사단장을 했었다는 게 한국군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거죠. 사실은 실전 경험 한 번도 없이 그냥 자리 지키고 또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 부하장병들을 위험 속에 빠뜨리다가 불행한 사고가 났는데 그걸 또 덮고 본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구명 로비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 진짜 군 장성 선발할 때 과연 정말 개개인의 능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우리 군은 현실적으로 실제 전투 능력이나 이런 것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 인사가 과연 여태까지 어떻게 돌아간 건가라는 그 회의감이 들어요. 저런 사람들 보면 그 좀 속된 표현으로 딱 그 얘기가 떠오르잖아. 똥별. 정말 똥별인 거지 저런 사람들이. 근데요,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물론 쟤는 완전 또라이라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저랬을 건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말이죠, 박영식 앵커님.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탈옥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막 저쪽에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거나, 예를 들어서 막 옷을 벗고 미친 짓을 하면 그쪽으로 딱 시선이 쏠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탈옥을 한다든지 무슨 어떤 일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가 이렇게 완전히 누가 봐도 또라이 짓거리를 할 때는 혹시 뭐 또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시선 돌리기용으로 이런 것은 없을까요? 실제 뭐 그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또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행동을 하는 데는 당연히 목적이 있지 않겠냐. 근데 그 목적이라는 거는 나는 그 수사가 개시가 되면 정식으로 소환에 응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면서 뭐 도주의 우려도 없고 나는 증거인멸을 할 사람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어쨌든 보여주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진술을 누군가와 짜맞추려고 이미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내가 수사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충분히 특검 조사에 응할 마음이 있다. 라는 식으로 직접 방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행동을 또 가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주가 조작, 뭐 최병 순직 이런 거 저런 거 다 지금 궁금하지만 사실 마약 관련된 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어디까지일까? 마약과 관련해서는 이종호는 관련이 없을까? 그렇다면 임성건은 막 이런 생각도 드는 판인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자식이 이렇게 또라이짓거리 하는데 마약에 탁 떠오르는데, 김용남 의원님, 김건희 특검의 마약 이거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게 거죠. 정말 관여가 됐다면. 근데 김건희나 그 윤석열 부부가 관여가 안 됐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 나타난 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스토리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니, 관세청이 뭘 하고 경찰이 하던 수사를 덮어요. 검찰은 또 뭐야?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권력의 힘이 아니고서는 일이 이렇게 전개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마약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양이 어마어마해. 그때 초반에 보도 나왔을 때 제가 소매가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한 4천억, 5천억쯤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백경정의 말에 의하면 그보다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그 소매가로 계산하면 지금 조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1조가 넘어가는 그 금액인데, 이건 뭐지?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권력이 여기까지 손을 대려고 했던 건가?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막 선포하고 마약 사범을 일망타진하겠다고 막 엄포를 놓고 뭐 그런 활동을 한 게, 만약에 이 권력 핵심부의 관여가 사실이라면, 아니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마약 판매선에 다른 거는 다 때려잡아.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독과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과점은 이익이 훨씬 많이 늘어나죠. 아니 50만 원 받던 거 100만 원 받아도 공급이 여기밖에 없다고 하면 가격 결정권은 독점권을 가진 사람한테 가는 거니까. 이게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할 정도의 흉측한 일인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다른 사건,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산업재해가 났어, 아니면 누가 뇌물을 받았어,
수사기관에 이런저런 청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 좀 잘 좀 처리해달라. 아니면 최대한 선처해달라. 하지만 그런 부탁이 부탁하는 사람도 차마 입이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 없는 사건 유형이 대표적인 게 바로 마약사범이에요. 근데 이게 왜 저렇게 돌아갔을까? 수사가 하다가 중단되고 방해받고 수사팀이 해체되고 수사를 주도하는 사람은 갑자기 좌천되고, 이거 만약에 실상이 드러나고 권력 최고위층의 개입이 있었고 그게 마약을 둘러싼 이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저는 12.3 계엄 이상의 충격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규모 얘기하시면서 1조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1조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번에 그 광주 공항 이전하는 거 하면서 대통령이 무안군수한테 무안군 1년 예산이 얼마나 되고 그랬더니 6천억 좀 넘더라고요. 한 군의 예산을 넘는 규모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건희나 이쪽 집안이 해왔던 게 대부분 권력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양평 고속도로 문제나 ODA 관련해서 캄보디아 문제나. 근데 지금 이 마약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것과 연관된다면, 근데 우리가 추정하는 이유는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인천지검장이었었잖아요. 맞아요. 인천지검장일 때 이 사건이 났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심우정은 법무부 차관이 되고 검찰총장까지 올라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승진돼요. 영등포 경찰서장 같은 경우도 용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바로 진급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참 이 시대의 사건에서 소위 가장, 그러니까 경찰 단위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큰 사건을 어떤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성과를 냈는데, 그 성과를 낸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걸 막은 사람들이 계속 승진했다고 얘기하는 건 매우 큰 이익들을 얻으려고 한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만약에 이게 본질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최정점이겠죠. 아마 이번 정권의 권력형 비리의 최정점 사건일 것이고, 그 정점의 끝은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실체가 사실이라면 저는 이건 뭐 상상하지 못할 만한 게이트가 벌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임성근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김건희가 안 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뭐 모든 사건의 정점에 있네요. 예. 또라이 괴수개야. 그러니까요. 예. 임성근이 저런 짓을 하고 그랬는데 어렵네요님. 박대령이 저런 것 같아 당했으니 그 속이 어땠을까요? 여사님께서요. 저는 지금 박정훈 대령 공판 중앙지법 응원차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재판이 있나요? 오늘 재판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죠? 항소심 재판. 오늘 항소심 2차 공판. 1심 2차 끝나고 공판. 항소했으니까요. 네, 네. 네. 아, 지금 그걸 그 이제 특검에서 이첩 받아가지고 취하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예, 항소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취하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일단 특검팀은 오늘 항소심 2차 공판에 가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임성근 구경의 차오님 재밌는 걸 보내주셨네. 얘는 가정에서 무시당하나? 지금 박정훈 대령도 그렇고 아까 마약도 백혜령 경정도 그렇고 이 윤석열 이 자식들이 제일 나쁜 게 그런 거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사람들한테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고 오히려 벌을 줬잖아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불의가 판쳐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어제 CBS 노컷 뉴스가요. 최수근 상병 2년 전 사고 상황이 담긴 영상을 최초로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CBS 노컷 뉴스에 우리가 좀 영상을 써도 되겠느냐 하고 여쭤봤더니 허락을 해줬습니다. CBS 노컷 뉴스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때 이제 상황을 인지하고 대원들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저게 순직한 최혜병의 마지막 모습인데 저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지시를 아까 말씀하셨던 상또라이라고 하는 임성근이 지시를 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상황을 보면서 아래에 있는 영관급들이나 그 이하의 지휘관들 같은 경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기 들어가면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임성근이 거기 내려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위에 있는 권력층, 특히 윤석열한테 잘 보이게 저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전 1년 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장갑차 끌고 나와가지고 소위 수해나 이런 걸 막는 걸 보면서 칭찬받으니까 위에 잘 보이려고 장병들한테 저런 예를 들면 위험한 공간에 내려가라고 지시를 내렸고 내려간 거 사진 잘 찍어가지고 예를 들면 언론에다 보도 잘하게 하라고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자신의 승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소위 이 20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군대에 와야 되는 장병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고 그 실체를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을 다시 또 권력의 방식을 통해서 항명죄로 처벌하려고 했던 사건이어서 더 가슴이 아픈데 저 장면을 보니까 저 현장에 내려가야만 했던 최혜병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저 같이 갔던 장병들이 저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을까? 그리고 저 장병이 저렇게 사라져 갔을 때 옆에 있었던 해병 대원들은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대로 치료 안 했잖아요. 저 장병들 트라우마 치료 안 하고 계속 입 다물게만 하려고 했던 일들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저는 총체적으로 군대가 생명을 등한시하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영달과 진급을 위해서만 장병들을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들은 어찌 보면 최혜병 한 장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군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화면들을 저희가 보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런 일이 절대 없도록 법에 대한 응징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런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절대 저런 아픈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또라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비 올 때 잠깐 나와서 춤추고 다니면 그건 괜찮은데 지금 임성근이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갑자기 특검 사무실에 나타나서 나 특검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거. 이런 비정상인 애가 그 부대를 지휘하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또라이가 저 시기에 이제 투스타나 돼서 장병들을 지시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후한무치한 행태를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저 영상을 보면 아까 이제 김종욱 박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채수군 상병으로 보이는 장병이 머리만 일단 떠 있는 채로 급류에 휩쓸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을 다른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뭐 뒤에 후미에 따르는 대원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이제 무너져 있으니까 이제 자기도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자체에 담겨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 그때 이 장병들이 수색 작업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사고 당시에도 동료 대원들이 구조에 얼마나 또 열을 올렸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고군분투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급류로 휩쓸려가는 최혜병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마음을 어떻게 또 우리가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또 이 장면이 나옴으로 인해서 최혜병의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는 이 또라이들이 설치는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정의를 구현할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걸 이번에 특검이 또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임성근 같은 자가, 김건희 같은 자가, 윤석열 같은 자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우리 법의 엄중함을 특검이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참 이런 자들이 군에서 그 자리에 있었으니요. 그 다음 또라이로 한번 가겠습니다. 제3 또라이 이진수. 요즘에 지금 방통위 국정기획위원회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진숙을 안 불러요. 왜? 그러니까. 근데 국무회의에 이제 참석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고
그동안에 한 일을 반성하면서 당장 그만둬도 지금 시원치 않을, 그리고 일단 빵 관련해 가지고 지금 빵 살아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임기를 대통령하고 맞춰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독임제가 낫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독임제,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2명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다가 그거 무효가 돼서 여러 일들이 다 지금 다 무효되지 않았습니까? 이베스 사장도 그렇고. 그런데 독임제가 낫겠다. 저기는요, 위원회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위원회가 독임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정말 정상 아니죠? 그리고 나서는 그 방통위 국정기획 보고 참석하지 않고 나중에 기자들 만나가지고 나 독임제라는 말 안 했는데 독임제 뭐 하고 그냥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그걸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인가요, 박영식 앵커님? 오늘 저희가 이제 또라이 시리즈와 특집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감히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합의제 기구이고 위원회의 성격을 안다라고 하면 독임제를 주장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 독임제라는 게 뭐 굳이 어려운 표현을 쓸 필요 없이 그냥 혼자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기를 맞춰달라는 이유도 나 자르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무회의를 하면서도 본인이 이제 실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과거에도 뭐 반기를 든다든지 비토를 놓는다든지 그랬는데 이제 방통위의 소관 업무와 관련돼서도 방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혼자 본인이 독립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국무회의에서 하고 이제는 뭐 임기까지 맞춰달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 임기를 맞추려면 당장 본인이 그만둬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지 맞잖아요. 임기가 지금 뭐 한 1년이나 남았나요? 아니 이진숙 위원장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이동관이 나머지 임기일걸요? 예, 아니 어쨌든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이니까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려면 본인이 바로 그만두고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돼서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는 게 맞는 거고, 일단 뭐 지적하신 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인데 독임제는 이게 논리적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독임제는 혹시 그 독방제를 오해한 거 아닌가요? 그 독방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독일 빵을 좋아해나? 아, 그래서 독방? 빵을 좋아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빵을 엄청 샀으니까 보면. 아니, 너 국무회에 들어오지 마. 이랬던 윤석열에 비하면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요. 정말 아니 저런 이야기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보기에 저 얼마나 혹시 진짜 이게 속으로 100번은 하셨을 것 같은데. 한심했겠어요. 중요한 건 이진숙 이 방통위원장은 사실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옵저버입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뭘 따따붙다 하고 계속 나서가지고 심지어는 임기 맞춰달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내년 지방선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시장의 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내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누군가한테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동호님 독방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아, 진짜 이건 좀 뻔뻔한 것도 너무 지나치면 그것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아니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냐 이거예요. 지금 본인이 어떤 짓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저질렀는지 이제 하나하나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윤석열 정권이 심판을 받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거기다 대고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 진짜 빵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사람 이상해지나요? 아니 제가 지금 한계에 오고 있어요. 이 또라이 지금 한 50분이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속이 메시꺼울 정도의 상황이고요. 특히 그 이준숙 방통위원장 얼굴 보니까 막 더 막 이게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도 임성근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진숙은 명확한 자기가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구시장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저렇게 예를 들면 또라이 같이 싸워서 아 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잘 싸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대구에 가서 다시 자기 권력 연상하려고 하는 짓을 위해서 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뻔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 짓을 하는 거 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거죠. 아니, 대구 시민들은 또라이를 뽑아줍니까? 저한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구 시민들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죽어라 또라이처럼 싸우면 나를 뽑아주겠지. 저는 이제 대구 시민들이 아니야. 니네 같은 또라이를 절대 안 뽑을 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년 6월에 보여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본인이 대선 나가겠다고. 이제 좀 대구 시민들의 본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전 대통령께서 너무 관대하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건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 통합과 화합이란 차원에서 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자의 목소리도 듣는 모습을 대통령으로서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많은 기회를 좀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한번 얘기를 해봐라라고 하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건 너무 좋은 모습인데요. 이게 인간 같은 자들한테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인간 같지 않은 자들이 지금 또라이들이 발언을 하는 걸 보니까 사실 국민들의 공분만 더 높아지고 혈압만 오르게 생겼거든요. 특히 특검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가령 뭐 3대 특검법을 공포하는 당일에도 반대하는 국민의원들이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이진숙이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듣고 있어야 되는지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진숙 이상한 건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최민희 의원도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임기를 보장해달라 이 얘기가 어떻게 그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임기를 또 맞춰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5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그렇게 요구예요?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내구조가 이상하다. 아, 이 임기가 본인 임기가 끝나도 더 밀려가지고 또 맞춰달라 이 얘기로 해석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진숙 씨이기 때문에. 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 보면은 인간 같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뇌구조가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게 딱 맞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좀 기이하고 기괴하고 이상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보다는 최민희 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에 뭐 노정면 위원, 과기정통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잘할 거예요. 저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같이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반복적인 행위가 벌어지게 되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행동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전 그런 의미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얘기가 가장 정확할 수 있다.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TV로만 봐도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현장에서 맨날 그 이진숙의 얘기를 들었던 최민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와 저걸 어떻게 하지? 그것도 또 윤석열 정부 하니까 또 자르지도 않을 거잖아요. 자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과 관련해서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도 참 힘들었겠다. 저도 이렇게 힘든데 최민희 위원장 많이 늙었겠다 생각이 드는데 전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좀 국민의힘 스스로도 제가 볼 때 좀 저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만 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일부러 저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부러 뉴스에 좀 더 노출이 되도록 뭐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저 작전이 통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 정말로 글쎄 중요한 자리 고위직의 경우에는 대통령하고 임기를 맞춰야 된다. 그럼 본인이 당장 그만두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새로운 방통위원장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참 보면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죠. 하여튼 아니 이거 약간 정신 건강에 너무 해로워. 네, 아니 보통 사람의 상식에 입각해서 보면 정말 본인이 거기 앉아서 부끄러워서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데 너무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마치 본인이 정의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윤석열, 임성근, 이진숙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그런 언행을 보이면서 또 뭔가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내고를 하려고 한다는 것. 그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본인의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한 정권에 이렇게 무수히 많이 이렇게 같이 존재할 수 있었는지. 제가 볼 그것도 때는 또한 놀랍네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아주 특장적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라이들을 잘 거기서 골라가지고 그 자리에 앉히는 데는 아주 탁절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갖다 골로 보내려고 하는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저 정도 행위를 하면 우리 같으면은 야, 너 그만해라. 경고한다. 몇 번을 얘기하고 너 잘라. 너 거기서 일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오케이 나랑 비슷한 인간들이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인사정책을 펼쳤다고 하는 건 저 사람들은 상식적인 인간이 아니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대구 시민들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만 하신다면 오늘자 갤럽 조사를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분들이 44%가 됐고 그렇더라고요. 부울경도 59%가 됐고 44대 33이니까 10%가 넘은 거죠. 11% 정도. 네, 그런 걸 보면 맞아요. 말씀 나온 김에 어제 나오는 MBS 조사에서도 TK 지역의 48%가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부정평가가 31%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마당인데 이런 이진숙 같은 이런 위인을 뭐 대구시장? 아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사람을 지금 뭐 공천을 주기나 한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헛꿈 망상 속에 빠져 있으면서 국무회의에 물을 흐리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근데 김희정 의원님 제가 조금 알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의힘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공천 줄지도 몰라요. 아니, 믿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이 평가가 그 대구 경북도 그렇지만 60, 70대 그 지지 70대가 45대 30이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역전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70대 이상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행보를 보니까 본인들이 우려했던 만큼 아닌데 일 잘하는데? 그렇죠. 라고 판단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지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70대 지표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보고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정상이 아닌 거죠. 잘 하잖아요. 이진숙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숙 얘기해서 제가 하지 말자고 했는데 또 그 얘기를 했네. 예, 자, 제1또라이, 제2또라이, 제3또라이까지 한번 저희가 봤는데 이제부터는 좀 잡또라이들을 한번 좀 봐보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무지한 잡또라이가 많은데 근데 저희 오늘 죽이시려고 좀 부르신 거예요? 너무 힘든데 이거. 저희 마음도 좀 생각해 주셔야 저희 정신 건강도.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저도 얼마나 참습니까? 이제 또라이라는 말을 쓰면 이 사람들까지 우리가 하면은 자칫하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조심해서 이 대표적인 삼또라이들은 이미 공인의 반열에 올랐으니까 우리가 또라이라는 표현 참 김영남 의원님 걸립니까 우리 또라이라고 쓰면? 그게 이제 약간 그 모욕적 정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당에도 싼 사람한테 그래도 안 됩니까? 그게 이제 판단의 문제인데 일단은 겁주지 마세요. 일단은 그 공짜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생참치. 생참치라도 놓고 뭐 상당히 아이고 참. 아니 하나만 좀 직권이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명예가 없으면 훼손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아니 갑자기 생각이 오케이 나서 참치. 드디어 안 꺼냈어. 누구부터 이 잡도라이들을 잡아볼까요? 이건 한번 혼을 좀 내게 되겠어요. 김민석 후보 총리 후보 청문회 할 때 배준영 의원이 광주 사태 뭐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광주 사태라고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그 광주와 민주화 운동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세요? 네.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광주 사태를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됐어요? 네. 광주 알았어요. 네.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김유정 의원님? 아, 정말 아직도 저런 표현을 쓰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냥 아니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 공식 그 기념일로 지정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저자들은 입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태라는 게 심각한 사태입니다. 저 사람들 정말. 한덕수도 광주 사태라고 그랬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광주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들의 권력들을 축소하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앗아갔는지, 그리고 그걸 누가 앗아갔는지. 아니 국민의힘 전신인 전두환이 이렇게 앗아간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반성뿐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렬한 반복적인 사과를 안 해도 지금 저희가 믿지 못할 정당이 저런 행태를 하는 걸 보면 저건 좀 DNA 같다. 그리고 절대 바뀌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저런 말들이 계속 툭툭 튀어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유 방식이 저런 방식인 거고, 광주를 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것도 국가가 다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들은 자기들이 전두환의 후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말실수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저 사과, 그러니까 정정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 뭐 됐어요? 라는 식으로 그냥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치부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만약에 광주 사태라고 헛소리가 튀어났다라고 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갔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저 태도 자체가 더 큰 공분을 부른다고 보고, 우리가 광주 사태라고 단어가 일단 튀어나오면 그때 당시 전두환과 관제 언론들이 이 민주화 운동 자체를 폭동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의미를 축소하고자, 왜곡하고자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 광주 사태라고 언급하는 거 자체가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고 왜곡하기 위한 일종의 시도였던 건데, 저게 이제 습관적으로 배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거는 지금 방금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신군부의 후예들이라고 인정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슈크림님, 저런 자들이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사태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광주 사태라고 표현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아닌 거죠. 제 표현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순간 이렇게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 표현을 쓰니까 옆에서 다들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니까 광주 민주화운동 됐어요? 민주화운동이라 내가 불러줄게. 됐지? 이런 태도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사과와 이 반성의 의미가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런 정말. 자는 발로 입을 차버리고 싶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자, 또 하나.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금 이제 며칠 남았죠. 30일까지인가 임기가? 네, 6월 30일까지. 주말이면 끝이죠, 뭐 네. 사실상. 근데 저는 아무리 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말이라고 하는 게 때가 다 때와 장소, 상황 이런 게 있는 건데, 아니 대통령 딱 취임해서 그거를 축하도 하고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야 대표들 불러서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다 대고 5년 후에 재판 받을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듣고, 나이도 젊은데 김용태하고 이름 두자가 같은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사실은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그릇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큰 감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돼. 뭔가 내가 보여줘야 돼. 라는 중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른바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른바 뭐 이렇게 한직으로 내친다든지 하는 것 중에 가장 고도의 그리고 정말 망가뜨리는 방법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감투를 씌워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김용태 의원이 지금 초선이고 나이도 35세, 사실은 국회의원 된 지가 이제 1년 간 넘은 거잖아요. 무리예요, 제가 보기엔.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당대표를 대신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기에는 본인의 능력치를 훨씬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라도 해야 된다는 강박감에 이 상황과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이 행동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 얼라를 대표를 시킵니까? 만만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시킨 대로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구인난이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뭔가 바뀐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젊은 사람 중에 찾다 보니까 순번이 거기까지 내려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감당이 안 되는 감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어려도 어느 정도 좀 그 상황 판단은 하고 그러잖아요. 김용태가 몇 살이라고요? 35이. 이준석은 몇 살이에요? 40 됐죠. 40 됐죠. 출마했으니까. 근데 이준석도 하는 거 보면 애기들 같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하고 있는데 이준석이 어떻게 했는지 혹시 사진 보셨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렇게 노트북 펴놓고 저거닥저거닥 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고. 아니 저 앞에 모니터 저걸로도 뭐 보고 그럴 수 있는 거지요? 네. 국회에서. 네네. 근데 거기다가 지 개인 노트북 펴놓고 따그닥따그닥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본회의장에 노트북 반입이 되나요? 저거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시끄러 임마 그랬겠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반입 시도를 아예 안 해봐가지고 그러게요. 의원들 네. 보통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 모니터가 인터넷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노트북을 들고 와서 저기서 무슨 뭐 일을 할 것도 아니고 본회의 열릴 때는 본회의에 집중을 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또 제가 잔머리는 잘 굴려 있잖아요. 저기 노트북에 또 화면 보호 필름을 붙였어.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쓰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본회의장에 노트북 들고 가서 저렇게 아니 본회의 할 때는 본회의에 집중을 해야죠. 누가 더군다나 시정 연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걸 그거 들어야 잘못된 되고 만약에 뭐 정말 그 뭐 지가 못 알아듣는 단어가 나오거나 뭐 팩트 체크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모니터도 컴퓨터 연동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개인 노트북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첫 시정 연설에다가요 내용이 뭡니까? 추경이에요, 추경. 지금 국민들 경제 때문에 민생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서 마중물이라도 보내서 이제 조금이라도 숨이라도 트이게 하자. 이게 지금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으면 그래도 공당의 개혁신당의 대표를 했었고 대선 후보까지 나온 사람이라면 이 중대한 첫 시정연설에 그것도 추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연설을 하면 그것을 갖다가 경청하고 어떻게 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국민들에게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저 자세와 태도를 보게 되면 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저런 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저런 태도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런 모습을 보면. 전 그래서 이준석이나 김용태나 그러니까 저는 김용태는 이준석의 시즌2 같다라고 하는 느낌. 그래도 이준석은 뭐 제가 과거에 봤을 때 좀 제가 볼 때 약간 좀 뭐랄까요 싸가지가 좀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김용태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가 저렇게 만드는 것 같은 측면들이 꽤 있어요. 아니 근데 저 자리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아니더라도 본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개인 노트북 갖고 와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펜코를 들여다본 건지 아니면 뭘 사진을 들여다본 건지 모르겠는데 본회의장에 개인 노트북 갖고 들어와서 뭘 개인적으로 뭘 업무를 보거나 뭘 하는 건 저건 아니죠. 그러면 본회의장에 왜 들어와 있어요? 처음 봤어요. 개인 노트북으로 지금 그러니까. 네, 핸드폰 하다가 막 걸린 사람은 핸드폰이야 많았죠. 뭐. 그런데 처음 봤어요. 좀 그리고 좀 정서가 불안한가?
약간 주의가 산만하고. 대부분 그렇죠. 네. 저거 뭐 로그 기록 같은 경우가 들키지 않으려고 저렇게 했나요? 그럴 수 있겠죠. 로그 기록이 다 나오니까 뭘 그러게. 했는지를. 아. 그러니까 저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저런 공적인 공간도 저렇게 사적으로 자기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건 공인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그 행동이라는 건 국민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도 본회의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일단 글러먹었다라고 평가를 예. 해주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배준영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 젊은 정치인이든 아닌 정치인이든 다 떠나서 역사를 대하는 태도도 역시 가볍기 짝이 없다. 그 가벼운 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최근에는 또 제주 4.3과 관련돼서 남로당 총파업 이런 발언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없이 가벼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어제 시정연설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참 여야 의원들 악수 일일이 이렇게 하고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권성동 의원 만나가지고 권성동이 뭐라고 한참 이야기를 하니까 툭 이렇게 웃으면서 팔을 치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잠깐 좀 볼까요? 자, 연설 끝나고 연설 시작하면서도 야당을 향해서 먼저 인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연설 끝나고도 야당 국민의힘 쪽으로 먼저 가서 악수하고 그리고 쭉 그쪽으로 가면서 악수하는데 박수 안 치다가도 이렇게 와서 하니까 다 그래도 서서 악수는 이렇게 하던데 거기에서 이제 권성동 의원을 이렇게 만났는데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한 장면, 그 장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준비됐나요? 예. 나경원 의원도 뭐라고 하던데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김민석 총리 그 안 얘기 된다. 했대요? 네. 아, 그러면 그네들 짜고 했구나. 세 사람인데요. 권성동, 예. 임종득, 아, 나경원. 임종득도 뭐 이야기하던데 그 네, 얘기였어요? 세 사람이 다 총리 안 된다. 어. 그 얘기였어요. 근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두 번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알았어 이러면서 툭 쳤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냥 이쪽으로 씩 돌리는데 웃어요, 본인도. 그러니까 뭐 어차피 권성동 의원한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그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 총리는 분명 안 된다라고 그건 얘기하니까 알다면 치워. 그래, 잘했다. 잘했어. 아유, 저는 뭐 그 이재명 대통령과 권성동 의원은 저기 사법고시도 같이 준비하고 학교도 뭐 갖고 예. 선후배 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까운 인간관계였으니까 가벼운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얘기를 꺼냈다라는 얘기를 듣고 뭐 이제 국민의힘 했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만은 뭐 저런 모습도 저는 굉장히 흐뭇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대통령의 여유는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연설 끝나고 바로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가셔서 그냥 빠르게 훑고 나온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고 아이 컨택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대답해주고 스킨십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뭐 물론 이전 정부와 굳이 비교할 이유도 없지만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사실 야당 의원들과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대면대면함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제 같은 상황은 정말 저는 이게 정치의 이제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구나. 복원이 되어가고 있구나. 대통령의 정치는 국민들이 진짜 바라고 기대했던 그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요. 원내대표 지금 물러났는데 상당히 지금 조금 뭔가 입장이 난처할 것 같은 게 하나 나왔어요. KH 배상윤 회장이라고 대북송금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가 동남아 어디 국가로 지금 피신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녹취가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그 녹취를 보면 권성동이 뭔가 회유하고 조작하고 이러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긴단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예.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들도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예,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예. 뭐 사람 이름 뭐 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예예.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아이고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전화 한번 줄게요.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예. 빨리 마무리 짓자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어. 예, 감사합니다. 예. 저걸 들어보면 누가 브로커인지 모르겠어요. 김용남 의원님 어떤 상황으로 보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KH그룹은 그 원래는 배상윤 씨라고 거기가 실제 뭐 이른바 오너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해외 도피한 지가 지금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지난번에 SBS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8월인가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 상황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게 뭐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얼른 생각해 보면 이제 KH그룹 관계자가 어떻게 좀 이 문제 좀 풀어주면 좋겠다. 당신이 이제 실력자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당시 KH그룹이 문제가 됐던 거는 당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그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다음으로 또 수사 대상이 됐었으니까 관련해서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좀 하고 하면 선처를 좀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일종의 거강꾼 이런 역할처럼 들리는 취지가 있는데 그 말이 안 되죠. 수사기관 뭐라고 지금 그 권성동 의원이 검사가 아닌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줬는데 누구한테 줬냐? 리오남한테 줬다. 그러니까 어디서 줬냐? 필리핀에서 줬다. 김성태밖에 본인 한 명밖에 진술인이 없으니까 이 배 회장한테 얘기를 한 거죠. 자기도 봤다. 이 진술을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진술인이 2명이잖아요. 그러면 리오남한테 돈이 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검찰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김성태 진술을 바꾸게 만들었고 그 진술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소위 배 회장에게 그렇게 진술을 하게 해달라고 얘기했고 거기와 관련돼서 아마 돈이 갔을 거라고 하는 추정이 되는 거고 이게 왜 추정되냐면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이화영의 변호인 측에게 자기가 야 우리는 세게 베팅해. 그러면서 내가 300억 정도 줄 수 있어. 플리 바게닝 거예요. 돌아올 때 나 문제 없게 해줘. 이런 거니까 그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 라고 추정하는 거죠. 여기다가도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사한테도 우리 세게 베팅한다. 300억 정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플리 바게닝 해서 우리 돌아올 때 큰 문제 없게 해줘. 라고 얘기했으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배 회장이 국내 돌아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플리 바게닝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 두 번째로 소위 맨 처음에는 선대위의 언론특보인가요? 윤석열? 그 사람한테 로비를 했다가 이 로비 2로 아마 권성동 의원한테도 로비가 된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해 볼 만한
녹취 내용이 나온 거고 이 녹취 내용과 관련해서 저 녹취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 진술한 다른 내용에 의하면 40억 정도를 주겠다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진술이 있는 거니까 저는 뭐 40억, 뭐 300억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정도가 아니고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를 감옥에 넣기 위해서 진술을 왜곡하게 만들었던 사건과 전체적으로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전 이것도 특검 가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의혹은 이제 윤핵관의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이 이제 이런 의혹에 연루돼 있고 녹취가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나왔다라는 거고 최근에 KH그룹의 이 배 회장의 경우는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KH그룹 대북송금은 이재명 대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이미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체적으로 북한에 돈을 송금을 한 것이지 이재명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검찰과 그때 당시 여권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권은 허위에 가깝다라는 게 점점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 없던 사실을 왜곡하고 만들어내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뻔했던 거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뉴스죠.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을 만났었어요. 네. 얼마 전에. 그러면서 이제 연어 파티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사실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증거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검찰이 진술을 왜곡하게 진술 세미나를 열게 만들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집어넣기 위한 그 당시 조치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 지금 얘기 나온 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살포되는 과정까지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매우 충격적인 게이트가 될 수 있는 것. 이거 같은 경우도. 되게 구체적인 게 뭐 연어 파티 중에 술은 뭐 25도짜리 화요를 먹었다 뭐 이런 진술까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뭐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했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대체 이게 뭔가 궁금했던 것들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더 밝은 주,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는 주간이 될 겁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벌써 6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요즘에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벌써 3주나 지났어 막 이러는 분들. 그래도 그건 너무 행복한 고민이고요. 우리가 헌재 심판 그 날짜 나오기까지 노심초사하며 기다렸던 거 생각하면 지금 너무 행복한 비명이죠. 우리.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임기가 5년이잖아요. 예. 그게 주로 하면 260주잖아요. 예. 통상 1년이 52주니까 260주 중에 3주나 지났다. 와, 갑자기 확 와닿네. 그러니까 이 참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진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예. 금요일만큼은 좀 주제를 좀 다른 걸로 좀 바꿔서 예. 좋은 얘기를 좀 하게 해주시면. 좋은 생각이에요. 금요일만은 그거는 정말 너무 피폐해졌어요. 힘드셨죠?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제가 네. 사과드립니다. 하여튼 그러면 김종국 원장님 금요일은 분위기를 바꿔서 주제도 그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나하고 자리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왜 그러세요? 저를 갖다가 공적을 만드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죄졌어요. 얼마나 새롭겠어요. 김종국 원장님 여기 앉고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나도 김종국 원장님 뭐라 그러면 왜 그러세요 나한테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게 해봐라. 이게 얼마나 했대. 바라건대 다음 주부터는 그냥 생참치를 여기다 놓고 먹어가면서 방송하는 것도. 만약에 남으면. 점심시간이잖아요. 네, 금요일 전에 남으면. 다 팔릴 것 같은데요. 남으면 그렇게 할 텐데 제가 보기에 이거 오늘 못 넘깁니다. 지금도 난리가 났어요. 가신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거미줄 최종환 님이 참치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전화가 안 됩니다. 그러는데. 아니 꼭 전화로 해야 됩니까? 이거 뭐 바로 연결 안 되나요? 우리 저기 보면 정어리 몰로. 다운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꽃미녀 천사님 이분은 거미줄 최정환님하고 한 입을 뜯기 운동하시는 분인데 수온 상승으로 우리나라도 참치가 잡히죠. 생참치는 무척 고가입니다. 맛도 달라요.
일본에서는 새해 경매에 300kg 한 마리에 20억에 경매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막 새해 첫날 막 참치 막 이렇게 막 장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아까 우리 김용남 의원님 참치 좀 드셔보신 분, 이 참치 이거 귀하고 있을 때밖에 못 드리는데 오늘 잡혀가지고 부산에서 지금 착착착착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딱 1000세트만 한정 판매하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김정욱 원장님, 박영식 앵커님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